드디어 3편을 마무리하고 이제 총론의 마지막 쟁점 권리구제에 접어들게 됐는데, 일단 권리구제 그 의의하고 그 분류는 그 강의 첫머리에서 보충 자료로 종합 정리했는데 이제 가볍게 한번 복습할 거예요. 자, 일단 행정구제란 권익 침해죠. 행정작용으로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거로 주장하는 자가 그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 손해전부 또는 당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는 게 행정쟁성이죠. 그 밖에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권리이익의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걸 말하는데, 사전적 구제는 권익침해 예방이죠. 왜냐하면 권익이 일단 침해되고 나면 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뭐 소송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든가 제소기간이 뭐 지났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후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충분한 구제가 되지 못하는 게 보통이고, 그 다음에 또 소송 제기하려면 길게는 10년까지도 가죠. 시간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패소까지 하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방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상세하게 배웠던 행정 절차, 이게 바로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막는 사전 절차의 대표죠. 그 밖에 예방적 부작위 청구서, 이건 인정이 안 돼요. 나중에 소송에서 보는데. 청원, 옴부즈만 고충처리, 정당방위, 감사하는 심사청구, 이런 게 사전적 권리구제인데, 의무행 소송은 사후적인 거고, 사후적인 거는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에 이제 당해작용을 시정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 메울 전자죠. 메워주는 거를 말하는데, 손해전보, 이건 실체적 구제라 그랬죠. 행정쟁송제도는 절차적 구제, 이거는 심판소송 절차를 규제하는 거지 어떤 그 실체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을 규율하는 게 아니죠. 손해전보는 침해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법하고도 유책, 고의가실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은 적법 무책이죠. 그 다음 행정쟁송은 또 심판기관에 따라 행정기관이 하면 행정심판, 법원이 하면 행정소송, 헌법재판소가 하면 헌법소원이 있죠. 근데 헌법소원은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다뤘어요. 박준성 교수는 이제 뒤에 일부를 다뤘는데, 저는 별도로는 안 다루고 우리가 2편의 행정작용 볼 때 그 법규명령에 관해서도 그렇고 산발적으로 행정법과 관련된 거 일부만 다뤘죠. 그냥 청원에 가는 거는 출제가 거의 안 돼요. 왜냐면 원래 청원권은 이거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주로 헌법에서 출제되는데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계륵이라 그러죠. 목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근데 그 닭갈비가 목자니 먹을 게 없다. 난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계륵이라고 표현하는데, 참 이런 게 깝깝한 거예요.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청원은 뭐 희망개진, 의견 불만 희망개진 시정 요구하는 건데, 일단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문서로 청원할 권리죠. 문서가 아닌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헌법에는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법이 이제 청원법인데, 또 국회법에, 국회, 지방자치법에 여기 다 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돼 있죠. 지방자치법은 85조로 조항이 바뀌었어요. 전면 개정되면서. 이것도 의원 소개는 똑같은데, 둘 다 합헌이다. 그냥 가볍게 보면 돼요. 소개를 요하도록 한 거. 논거는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한 명 정도밖에 요구하지 않는 거고, 또 한 명도 소개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청원 목적 달성이 어차피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건데, 우리는 앞에서도 봤지만 합헌이나 이런 경우는 뭐라 정리하면 돼요.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뭐 이런 거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률인데, 법률은 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인, 개념은 다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청원사항, 그 다음 불수리사항, 이런 거 다 외워야 될 거예요. 출제되면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인데, 안 된다라는 거,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해를 도모할, 이게 모해예요. 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청원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중 청원에 관한 거는 아예 의무가 없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청원서 처리인데 이거는 2-310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 헌법에는 심사 의무까지 있지만 청원법에는 어때요? 그 처리 결과 통지 의무까지 있죠. 근데 대법원이나 헌재나 분명히 법률에 저렇게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없다. 이래가지고 대법원도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헌재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판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모순되게 청원에 대해 국가기관에게 청원서를 수리 심사하여 결과를 통제해야 될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다. 그 위에 건 없다 그러고 되게 그냥 애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옴부즈만에 관한 거는 이거는 행정학에서 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린 판례 정도 가볍게 보면 돼요. 내용들 그렇고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인데 이건 판례에 있는 거니까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옴부즈만이 설치된 거는 충청북도예요. 청소리 옴부즈맨이라고 썼는데 옴부즈맨 설치조례 이게 최초였는데 그 조례를 정하면 되지 별도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청북도 그 최초 사례인데 일단 다 별도의 설치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닌데 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영예를 부천시에 뺏겼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그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그 내무부 장관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 안 받고 사급 서기관 보직으로 한 명 늘리려고 하다가 이 조례가 무효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례가 일부 무효일 때는 그 전부 무효 확인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강론에서 그거 배우는데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아까도 뭐냐면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이 지가 일부 취소하는 건 몰라도 법원이 일부 취소해서 금액을 확정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조례 제정 권한은 지방의 권한이거든요. 따라서 조례 일부 조항이 무효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어때요? 대법원이 일부만 무효 확인하면 그 조례 제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따라서 일부가 무효하더라도 전부 무효 확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권한 있는 지방의회가 다시 검토하도록 권한을 존중하는 취지거든요. 그런 논점도 여기 이 판례에 포함된 건데 강론의 논점이기 때문에 그 강론에 싣고 여기서는 요 총론과 관계되는 요거까지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효다. 조례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면 무효밖에 없다 그랬죠. 자, 이거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될 거고 출제는 안 됐지만 방위사업법 정도 알아두면 될 거예요. 법률 차원에서는 방위사업법,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국가기관에서는 최초로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최초로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옴부즈만 도입한 친구가 바로 제 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이거를 갖다가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전국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견학 오고 문의가 뭐 엄청났죠. 그래가지고 그 공로로 이 친구가 발탁 승진해가지고 사무관에 8년인가 몇 년 되지 않아 7년 만인가 그 발탁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청와대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 원래 소속 부서로 복귀를 하겠네 이제. 그래도 공무원의 능력이 똑같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이런 대한민국 최초의 어떤 새로운 제도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공무원도 있고 있는 제도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운영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합격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합격되고 나서 어느 부처에 가든 그 부처와 관계되는 책 300권을 전문서적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안일하게 합격했다고 그냥 문서수발 복사나 하고 앉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이게 능력이 절대 같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민원 처리제도인데 이것도 출제 빈도가 극히 떨어지는데 이거는 또 안 볼 수도 없어요. 고충민원은 어쨌든 권리구제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근거법이 뭐다? 그 국민권익위법이다라는 거 법적 근거는 반드시 외워야죠.
그 다음에 설치 국무총리 소속, 이건 무조건 이런 건 외우라 그랬죠. 구성도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그 제목에도, 법률 제목에 나왔잖아요. 부패 방지를 위한 업무도 여기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부패 유발 요인 검토, 그래가지고 위원회는 법령 등의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법령 등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자, 그 정도까지 알면 되는데, 저거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법제처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 1-297에 있거든요. 어, 1-297에 가면 맨 밑에 나온 절차적 통제인데, 법제처의 사전사고 심사를 통한 통제도 인정되는데, 법제처는 내용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국민권익위는 부패 유발 요인만 검토해서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업무,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고충민원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위법 부당까지 포함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소송은 부당한 거는 안 된다 그랬죠. 위법 이래야만 인용 판결을 받지 부당한 거를 취소 판결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부작위 포함.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소송 대상인 처분은 권력적 사실행위와 그 처분의 부작위만 포함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다라는 걸 알아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고충은 뭐예요? 권익침해 불편부담이에요. 그래서 뒤에 거는 안 외워도 되는데 괄호 안에 것도 외워야 돼요. 그 현역 장병 및 군 관련 의무 복무자의 고충 민원을 포함한다. 왜냐면 아까 그 군사 옴부즈만이 방위사업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뺄 것도 같은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충 민원은 그 밑에 나오죠. 시행령에. 그래서 사실행위 포함 부작위 이건 권익침해 불편부담이죠. 그 다음에 민원사무에 관한 또 소극적 행정이나 부작위 똑같은데 불편부담. 그 다음에 불합리한 행정제도 법령 시책 등으로 인한 권익침해 불편부담, 권익침해 부당대우. 뭐 고충이라는 국어단어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에 본문에서 음미한 거 빼고는 고충민원이라는 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의 신청. 이거는 별개 제도잖아요. 행정심판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닌데 예외가 있죠. 이거 출제된 판례를 알아둬야 돼요.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가 지금 이제 권익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지침이 내용상 분명한 거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당해 처분청 또는 재결청, 지금은 저게 없어지고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를 바뀌었는데, 이 송부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그렇다. 그 다음 신청 및 접수인데 누구든지인데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이것도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해서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 그 심판이나 소송, 이거는 중복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 하면 중복 제기가 불가능해요. 근데 유일하게 중복 제기가 가능한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문서주인이 약방이 감추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부당하게 되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틀이죠. 우리가 신고, 신청, 행정절차법에 봤던 거하고 똑같죠. 이송인데 그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 그 관계행정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송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냥 각하에서 종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게 그 행정절차법의 예외사항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외우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시정공고인데 이것도 공고권만 있지 시정조치권, 취소권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제목 정도 알아두면 돼. 시정공고 및 의견 표명 재량이고, 제도개선공고 의견 표명도 재량이고, 의견 제출 기회는 반드시 부여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거. 그래서 결정 통지도 의무죠. 궁금하니까 결과 통지하는 거는. 처리 결과 통보인데 이게 문제예요. 구속력이 없어요.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되고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따라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를 했는데 이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거 외워둬야 돼요. 웬만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냥 과실이라고 얘기하면 통상 경과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중대한 과실에 한정된다는 거고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이에요. 위원회는 감사원인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지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 이 제목 옆에 재량이라고 하면 되죠. 그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국민감사 청구제도도 아주 가끔 출제되는데 이거는 연령을 외워야 돼요. 연령을. 19세 이상 국민이죠. 이게 관련되는 보충 자료가 있었나 모르겠네. 이것도 7월 달에 시행되는데, 4페이지 보면, 보충 자료 4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 이게 감사원만이 아니라 하나가 추가가 됐죠. 감사원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하나 추가가 된 거고. 그래서 그것도 7월 이후에 시행되는 거니까, 지방제 끝나고 나서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행정부가 아닌 국회, 이거를 갖다가 감사원이 개입하면 권력 분립에 위반되니까 얘는 별도로 하는 거지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그 제사항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문서주의는 외우지 않아도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 실시의 결정 이거는 출제된 바가 없어요. 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 이것도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출제 빈도가 이제 높은 게 이제 시작이죠. 손해전보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그 다음 행정쟁송의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손해전보 개념은 이미 봤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비교하는 문제인데, 일단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적, 도의적 책임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에요. 근데 이 손실보상은 개인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주의적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공익사업이거든요. 공익과 관계되니까 예를 들어 철도 도로 깔면 국민 전부가 다 혜택을 보죠.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다수가 이걸 물어줘야 된다는 거지 개인주의적 책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 공적 부담화폐 평등원칙, 정의와 형평,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사실은. 평균적 정의는 말 그대로 산술 평균이죠. n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기여도에 따라 하는 건데 배분적 정의는 산술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적절하지가 않네.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제도의 기초는 민법에 있는 걸 공법적으로 유리하게, 누구에게? 국민에게 유리하게 수정한 건데, 손실보상은 이거 공익과 관계되는 거라 사법 관계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공법 관계 특이한 거다. 헌법의 기본권은 똑같은데, 근데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일반법이 있는데,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없다는 거. 침해 원인이 위법 유책이냐, 적법 무책이냐. 따라서 과실 책임이냐, 무과실 책임이냐. 손해도 재산적인 것만이 아니라 비재산적인, 정신적 손해, 위자료까지 인정하는데 유일하게. 근데 손실보상은 재산적 손실만 인정하고 비재산적인 건 제외되죠. 양도압류도 1편에서 배웠죠? 생명시체 침해로 인한 건 안 돼요. 재산권 침해는 되고, 손실보상은 재산적인 거에 한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압류가 가능하고, 공통적인 건 실체적 구제에 가는 거죠. 이건 뭐냐면 실체적인 건 권리 의무잖아요.
그 손해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의 내용에 관한 걸 규정하고 있다. 이래서 실체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돈에 관한 손해정보라는 거고, 사후구제고, 실질적 법치주 구현이고, 최근 추세는 이제 그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통합하려는 시도인데, 어느 쪽으로 손해배상에 손실보상화. 왜냐면 권리구제 확대가 오늘날 추세라 그랬죠. 손실보상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따라서 국민에게 유리하죠. 과실을 입증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유리한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근데 제도적 구별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엄연히 헌법에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헌재 결정도 당연한 얘기죠. 출제 한번 됐던 건데. 자, 공권력의 작용에 의한 손실이나 손해전부 제도를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으로 나누고 있는 우리 헌법 아래에서는 불법 사용의 경우에는 불법이니까 국가배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거로 예정되어 있고, 기존 침해 상태 유지를 전제로 보상 청구나 수용 청구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토지수용법의 이 사용 부분이 불법 사용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당연한 결론이죠. 자, 금일에는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락적인 것까지만 보게 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요건, 출제가 막 쏟아지는 그 중요한 거 시작될 거예요. 의의는 받고, 헌법의 구조인데,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국가배상법 2조만 규정되어 있어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요건 공공단체까지 되어 있는데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건 뭐 당연하죠. 침해배제, 방해배제 빼고 청구자 나오면 청구권적 기본권이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구나. 사회적 기본권도 사회적 기본권에 가고는 이제 수급권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 청구권적 기본권이 단어 그대로 직접적 이력을 갖는 거지. 프로그램 방침 규정설, 이건 프로그램 방침 규정설은 법적 이력이 없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건데, 아니 헌법을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정신 나간 저런 사고는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방침 규정 저 말 나오면 이제 무조건 틀리다라고 정리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런 게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직접적 이력을 갖는 규정이다라는 거고. 자, 헌법, 이건 이제 옛날 헌법 때 나온 유신헌법 전에 71년도니까 유신 반란이 72년 10월 17일인가 아마 그렇죠. 조금 그 전에 나온 거예요. 그 대통령 선거에 있던 애. 그래가지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그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청구권을 보장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청구권이라고 본다라는 거고, 보장 범위가 영조물 책임까지 추가되느냐가 다르죠. 그래서 양자 헌법하고 비교하면 그 직무행위로 인한 것만 헌법 규정되어 있는데 영조물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것까지 추가되어 있고, 배상 책임자는 국가배상법이 제한하고 있어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데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단체에서 사단법인, 그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까지 포함하는 거. 이건 1편에서 행정주체에 배웠죠. 근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죠. 그 밖에 공공단체는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민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 등의 특례에는 그 향토예비군 대원이 법률에 추가가 되어 있고, 구상권 조항이 헌법에 없고 국가배상법에 있다. 남의 책임 대신 물어주고 원래 책임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거를 구상이라 그래요. 헌법은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그 헌법에서 구상권까지 저 자잘한 것까지 규정할 리는 없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될 거예요. 자,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이죠. 일반법. 그래서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1편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죠. 국가배상의 요건,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법률이 국가배상법인데 일반법이라는 얘기 나오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그래가지고 얘가 일반법이니까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 없으면 일반법인 국가배상법, 여기도 없으면 국가배상법 8조에 따라 민법이 준용되는 거예요. 특별법의 내용은 가볍게 보면 돼요. 판례 있는 것만 나중에 보면 되니까. 차량사고와 국가배상이 판례 사안이 있는 건데 얘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특별법 적용되거든요. 자, 이것도 음미할 게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 이거 음미할 건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요건이 충족됐는지 아닌지는 자배법이라 그래요. 줄여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자배법에 따라 판단하는 거고, 거기에 책임이 성립될 때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하는 거예요. 그 손해배상 절차에 관한 거는 국가배상법. 그러니까 성립 요건은 자배법, 배상 절차는 국가배상법,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국가의 배상 책임인데 자배법상 국가배상 책임인데 핵심은 운행자예요. 운행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예외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두 번째가 판례 사안에 꽤 많이 나와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저 때 아니면 다치면 어때요? 웬만하면 물어줘야 되는데, 물론 무조건 다 물어주는 건 아니지만, 고의로 했다는 게 요새는 CCTV가 있기 때문에, 고의로 쓰러진지 아닌지 이 정황을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되는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알 바는 아니지만, 일단 운행자가 차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주. 운행자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향수하는 자. 그래서 이 통상적인 자가용 운전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운행자이자 운전자이죠. 근데 이제 그 운전 기사를 고용한 경우는 이게 나눠지죠. 차주가 운행자가 되는 것이고, 고용한 운전수가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는 거. 그것만 알면 돼요. 일단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의 이 판단 기준인데, 이거는 가볍게 보세요. 요거의 포섭이 이제 3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국가가 오토바이와 시동열쇠를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했죠. 공무원으로서도 국가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 위치에 갖다 놓을 거 예상되죠. 그다음 피해자들로 위 무단운전의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일반 제3자인 점에 비춰보면 국가가 공무원의 무단운전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에 대한 객관적 외형적인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국가 소유니까 국가가 운행자예요. 차주가 운행자라 그랬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라 애우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군소속 차량의 운전수가 일과 시간 후에 무단으로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이때 이제 그 배상 책임 부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는 뭐예요? 이런 게 조금, 아까도 무단 운전이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아까 2번 판례 판단 기준이 꽤 여러 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껌껌이 사건별로 대입하니까 이런 차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네 번째는 일과 시간 후라는 거, 완전히 저거는 국가의 운행이익이 국가의 규속이 안 되고, 이건 완전히 개인을 위한 그런 거라는 게 여기도 보면 나오죠. 일과 시간 후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동인의 개인적 용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행 지배도 그렇고 운행 이익도 국가와 무관하다는 게 보이죠. 국가를 위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운행한 게 아니죠. 그런 거 갖고
일일이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 관용 차량인 경우도 이것도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요건 아니어도 되고. 3, 4번 그런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배법이 적용이 안 되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죠. 이거는 이제 국가 소유의 그 차량일 때는 자배법상 국가가 지는 거지만 이거는 뭐냐면 그 공무원이 자기 차를 운영한 거예요. 근데 이건 공무를 수행한 거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큰 제목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잖아요. 국가 소유일 때는 자배법. 국가 소유가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소유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국가배상법. 공무하고도 무관하면 이제 공무원 개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 그런 게 그 구별이 어렵지는 않아요. 자, 첫째 판례 나오죠.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 이게 핵심이에요. 관용차나 뭐 국가 소유 승용차가 아니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에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된 국가의 책임이에요.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 연구법에 의해 지급된 유족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이중으로 뭐 지급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법률마다 건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이게 공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중으로 물어주는 게 원래 안 되는 게 상식이다. 예를 들어 총 손해가 1억이면 1억 물어주면 되지 여기서 1억 물어주고 저 법률에 따라 1억으로 물어주면 손해보다 더 과한 거잖아요. 그 예외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라는 판례 그것만 정확하게 외우면 시험에는 대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공무원 개인이 배상 책임지는 경우인데 국가 등의 자배법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민사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건 뒤에 가면 별도로 보니까 뭐 이건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 돼요.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전원합의체 판례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의 그 자배법상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그럼 공무원이 자배법에 따라 그 개인이 이때는 고의중과실, 경과실 묻지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개인 책임에 관해도 자배법이 특별법이라 민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이거든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개인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만 인정. 이게 94에 있어요. 잠깐 슬쩍 보고 올까요? 뭐 결론은 똑같은 건데 94에 보면 그 3번 판례가 그거죠.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인데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배상 책임 인정되고 경과실의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다. 35하고 연결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자동차 운전과 관련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직무 집행할 때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데 운전과 관련될 때는 자배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거.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 때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건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자배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책임의 범위와 절차인데 책임에 관한 거는 성립요건은 자배법. 그 배상 책임 범위와 절차는 국가배상법.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 5조와의 관계에서도 특별법만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실화 책임에 관한 건 고의로 부르려면 방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부르려면 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실수로 내서 동네 다 태워 먹어도 무조건 면책이 됐어요. 왜냐면 그때 처음에 이제 헌재도 합헌이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네가 피해자지만 너도 실수로 이렇게 불을 냈을 때는 너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전개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피해 범위가 엄청나니까 배상 책임이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 합헌이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위헌인가 헌법불합치인가 헌법불합치였구나. 나중에 그
중전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지 예외로 다른 경우는 불법행위 경과실로 인한 것도 다 배상 책임 인정하거든요.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만 실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이거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래가지고 2007년 8월 30일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나던 이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해서 2009년 5월 8일 전부 개정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경과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이거 규정이 있다는 게 배경 지식일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병행 사건에 관한 거 이런 건 판례 법원석에서 봤죠.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 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아직 소송 제기가 안 된 거는 일반 사건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소송 제기가 돼 있는 거는 병행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헌재 위원 제청을 했는데 결정이 안 난 거는 동종 사건. 이 당의 위원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사건은 당의 사건. 그 일반 사건 빼고 요 병행 사건까지 효력이 미친다라는 건 이미 배웠던 거잖아요. 그 다음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인데 이것도 특별법이 있죠. 그래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는 가해자라도 학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육적인 걸 고려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법률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까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 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일반적인 거에 대한 완전 특칙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원칙적으로 공제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왕증은 기왕에 발생한 증세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가지고 척추수술을 했는데 1,000만 원 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척추가 안 좋았던 척추에 질환이 있는 게 기왕증이 60%고 교통사고로 확대된 부분이 40% 다르면 기왕증에 해당하는 60%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까고 물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 그 용어 정도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목 갖고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진짜 이 구상권에 관한 일반 법리까지도 이건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학교안전공제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가해자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원래 가해자 책임을 공제에서 대신 물어주면 원래는 가해자나 가해자가 들어있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이걸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있는데 이 가해자에게는 안 된다라는 구상권 행사가 안 된다. 그럼 가해자는 어때요? 완전 면책이 되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면책되는 게 말이 되느냐? 얘는 학생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친권자가 물어주겠죠. 부모가 물어주겠지만 실제 물어준다 해도 그렇지만 얘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요지까지 한번 음미할 가치가 있어요. 학교안전공제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공제자, 가해자예요. 이 피공제자는 가해자, 피해자가 다 포함되는 용어인데, 이건 가해자에게 제한적으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교육활동의 당사자인 피공제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 나오죠. 가해자의 교육활동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특히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가 지급되면
피공제자는 피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 이사에 대한 구상 책임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와 학교안전공제 사이에서는 학교안전공제가 최종적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학교안전법이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배려한 거로 볼 수 있다.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완전히 면책되니까 법을 보려고 얘가 개인적으로 먼저 물어준 경우죠.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이때는 오히려 아까 학교안전공제가 물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은 안 되는데, 가해자가 물어주고 학교안전공제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정반대 사안이에요. 2번하고 3번은 반대의 경우. 국가배상법이 공법이라는 게 다수설인데 판례는 사법설을 취하죠. 자, 논고를 볼까요? 공법설, 우리 이원적법 책에 오랜만에 들어오죠. 공법적 원인에 의한 거니까 공법이다. 근데 뭐라고 반박해요? 이것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한 종류에 불과한 거고, 민법의 특별법으로 결국 사법이다. 이 특별법이란 말은 법체계가 같아야 쓸 수 있다 그랬죠? 같은 사법, 같은 공법끼리 일반법, 특별법 관계가 되는 거지, 공법과 사법 간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에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포함된다. 그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는 거는 공법관계라는 얘기고, 그다음 국가의 특권적 시, 국가 무책임의 원칙을 포기하고, 그러면 이 국민과 같은 시를 지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거.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권리는 양도 압류가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민법 준용하는 거는 입법기술상 필요해서 중복해서 민법에 있는 내용을 덕지덕지 갖다 국가배상법에 또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서지, 이 사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필연적 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 논리가 타당해요. 공법설 논리가. 그 다음 사법설은 준용 규정 뒀다는 게 특별법 지위에 있다는 거보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판례는 사법설이죠.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하는 거로 가죠.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만 덜렁이 있고 사건 번호 보니까 69-701, 69년도에 701번째로 접수된 민사 상고사건,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 알죠. 그럼 국가배상 청구권 성질을 1편에 배웠는데 확설에 따른 공권 당사자 소송, 판례는 사건 민사소송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청구권의 주체는 2-461에서 인용을 했던 건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거죠. 다만 군인 등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이 있죠. 특례 규정인데 저건 이제 뒤에서 다룰 거예요. 한참 뒤로 가기 때문에. (78에) 있어요. 78. 국민은 법에는 하여튼 사람 이러면 자연인 법인이 포함되는 건 당연해요. 애국이나 애국법인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상호부증이 있는 경우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니까.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국가배상 인정하는 나라 국민은 우리도 배상해주고,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하겠다. 똑같이 하겠다. 이게 상호주의. 인간관계에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게 경조사, 부잣돈 내는 거죠. 내 결혼식에 안 왔어? 나도 안 가. 내 결혼식에 부잣돈 3만 원 했어? 이자도 없어요. 딱 나도 3만 원. 똑같이. 그게 상호주의. 자, 그래서 판례가 이제 옛날에는 결론만, 중화민국 사건은 결론만 있었는데, 일본에 대한 거에는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죠. 판단 기준에 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 이거 음미할 게 여러 개 있어요.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해야 한다? 틀려요. 오히려 관대할 걸 요구하는 거, 이것도 틀려요.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 지문 하나꼴이 나오죠.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보면 타당하다. 이건 뒤틀어낼 게 없고,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 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또 뒤에 거도 뒤틀 수 있어요. 반드시 당사국가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틀린 거고, 당해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거라고 예상 또는 기대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 이거는 여러 가지 지문을 뽑아낼 수 있는 중요한 판례죠. 중화민국 이거 인정했어요. 중화민국 법률 확인하고 인정했고, 일본에 대한 것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불평등 조약으로 굉장히 지금도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 꾸준하게 개정하면서 지금 많이 완화가 되긴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불평등한 이런 게 많아서, 이 소파, 주등본 지휘협정이라고 그러죠. 소파, 스테이터스. 괜히 말했네, 이거. 스테이터스 오브, 포시스, 파. 어소시에이션. 그런 거 같다. 저 확신이 없는 거는 아예 읽지를 말아야, 괜히 건드려가지고 망신만 당할 뻔했네. 그래도 여기 특별 규정이 있다 해서 판례 정도 알면 되는 거예요. 공무집행 중인 미합증고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자기나 부작위 또는 사고에 대한 거는, 이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게 원칙이 두 가지가 나눠지죠. 근데 계약에 의한, 계약자 들어가면 이건 미합증국이다. 두 가지 나눠서 해야죠.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소송의 상대방은 미합증국이다라는 거. 그 헌법과 달리 법률에는 두 가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것과 영주물 책임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을 다루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